엔비디아와 구글의 경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비메모리 메모리 제조업체들한테 대형 호재가 신규로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사이클이라는 건 왜 발생하냐? 틀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상승 사이클도 틀려서 나오는 거고, 예. 다운 사이클도 틀려서 나오는 거죠. 예측을 잘못한 거, 수혜된 예측. 근데 공급을 먼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밑으로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되게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선수주 후증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수주한 분량에 대해서만 증설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업황이 쉽게 다운 사이클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경험상 네. 상승 사이클이 유지되는 저희의 논리가 맞다면요, 실제 나오는 실적은 네.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옵니다. 아. 그게 상승 사이클이고요. 예. 그래서 아마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센터장님께서는 올 한 해 보면서 전반적인 증시도 좋고 뭐 반도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도 좋았죠. 연초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국내에선 탄핵이 추가했었고요. 네. 그리고 글로벌리 보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관세 정책. 사실 그게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크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에 대한 회피 심리가 시장에서 연초에는 좀 많이 자리 잡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월 달만 하더라도 이제 AI에 대한 어떤 지속적인 랠리가 가능할지까지 이제 트럼프에 의한 그런 경기 침체 여부가 또 등장을 하기도 했었었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AI 랠리는 또 다시 지속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여름이 지나가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글로벌리 뭔가 대장 같은 역할의 어떤 주가 흐름을 보여줬고요. 예.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글로벌리는 엔비디아 주도, 그리고 국내에서는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주였다고 한다면 네.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삼성전자로 확장되고, 최근엔 또 글로벌리 구글이나 뭐 에이징 라인업 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까지도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스케일업에서 스케일아웃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대국면 전환이 AI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되돌아보면 관세 폭탄으로 4월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후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들도 있었고 말씀하신 AI 모멘텀도 있다 보니까 쭉쭉 올라왔고, 저희 주변에서도 9월쯤에는 기회가 오겠지, 세일 기간이 오겠지 해서 기다리신 분들은 참 많았는데 결국 세일 기간 없이 쭉쭉 계속 올랐고, 11월에는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12월 되면서 다시 긍정적인 기대감들이 들고 있는 건데,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이슈들이나 뭐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른 코너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테니까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슈를 한번 여쭤보고 연간 전망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결국 최종 승자가 저 끝에는 구글이 있을 거야 라는 얘기들을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뭐 TPU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들 많이 나오고, 제미나이 3.0이 진짜 어마어마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구글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많이 또 우리를 놀래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어떤 뉴스플로우는 아시겠지만 AI에 대해서는 그냥 엔비디아 주도였다고 그렇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뭘 하면 그래서 누가 좋아, 어떻게 되는 거야에 집중된 뉴스플로우였다고 한다면요, 실제 올해 중반을 좀 넘어가면서요, 뉴스를 주도하는 기업이 이 엔비디아가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좀 넘어가는 흐름을 좀 저희가 느끼고 있어요. 예. 대표적으로 오픈 AI가 네. 어마무시한 뉴스플로우를 만들었었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투자를 하고 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의 GPU를 사준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는 이거 맞아? 이래도 되는 거야? 이게 버블론의 어떤 시장에서의 걱정의 출발이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오픈 AI가 엔비디아가 아닌 AMD와의 협력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픈 AI가 한국에 와서 메모리 반도체와의 협력을 네.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브로드컴과의 협력을 좀 얘기를 했었었고요. 또 어떤 계속해서 혼자 독점적인 지위를 추구해 왔었던 엔비디아마저도 인텔과 협력을 네.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 엔비디아가 또 이제 뭐 이쪽으로 노키아 통신 네트워크의 노키아와 협력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뉴스플로우들이 좀 지배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요약해 보면 한 단어로 요약해 보면 지금까지는 또는 올해 중반까지는 엔비디아에 관련된 집중 쏠림이 이제 AI 대세 테마였다고 한다면 네. 이제부터는 확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장 확산이죠. 비엔비디아 진영의 확장 확산이 큰 줄거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뉴스플로우로 그 중심에 있었던 게 구글이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와 이 엔비디아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확장을 우리는 봐왔었죠. 예.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 GP 마진 75%를 영원히 지속한다 그러면 AI는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는 네. 계속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고객들도 싫어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밸류체인에서도 좀 불편한 이야기죠. 엔비디아 혼자서 저렇게 돈을 많이 벌면 네. 기하급수적으로 AI에 관련된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인 거죠. 근데 이런 흐름에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심에 이제 구글이 새로운 어떤 대전환 구간을 우리한테 또 알려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 독점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거 좀 안 좋게 보면 Q의 성장 속도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투자만 많이 하고 이익 못 가져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당연히 들 텐데 다행히 뭐 구글이 됐든 다른 스토리들이 많이 붙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생각해 보면 언제까지 하드웨어만 바라볼래? 소프트웨어로 가자. 아니면 그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피지컬 AI 뭐 로봇이야. 그 스토리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약간의 변곡점들을 계속 타고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픈 AI와 경쟁할 수 있는 챗GPT와 경쟁할 수 있는 제미나이 3.0을 이번에 구글이 네. 보여줬던 것 같고 또 이번에 시장에서 크게 놀랐던 건 TPU였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GPU와 경쟁할 수 있는 TPU. 사실 지금까지는 이 TPU의 성능을 좀 많이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겠냐? 엔비디아의 어떤 범용성, 그리고 엔비디아의 확장, NV링크, 막 이런 등등의 그런 경쟁력을 우리가 많이 부각을 시켜 왔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구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오픈 AI와 경쟁할 수 있는 수익화 모델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GPU와 경쟁할 수 있는 반도체 칩, 에이징 라인업에서의 가장 앞서 있는 TPU를 갖고 있다는 그 버티컬 인티그레이션의 어떤 네.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래서 구글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뭘까? 저희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워렌 버핏은 이번 AI 사이클에 참전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근데 워렌 버핏이 참다 산 주식이 구글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그럼 워렌 버핏이 AI를 샀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AI 버블론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네. 워렌 버핏마저도 뛰어들 수밖에 없는 아, 그런 AI 랠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최적화시킬 수 있는 기업으로 워렌 버핏은 접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TPU의 성능을 한번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TPU가 지금까지 이제 냈던 그런 제품의 스펙을 보면요. 이론적인 최대 연산값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아이오노드 아키텍처라고 맨 오른쪽에 있는 아이오노드 TPU가 이번에 나온 V7 TPU입니다. 예. TPU V7이고요. 이게 엄청난 개선을 보여줬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뭐 V4, V5랑 비교했을 때 V7이 아이오노드 아키텍처는 그런 연산 속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HBM의 용량도 192GB까지 확장을 했고요. 이 192GB를 숫자로 좀 비교를 해보면 지금 엔비디아가 팔고 있는 주력 제품이 현재 기준으로 GB200이잖아요. 네. GB200의 용량과 유사하게 같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플롭스 연산 속도도 상당히 많이 엄청난 속도로 개선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구글은 내부의 그 TPU를
내부의 수익화 모델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고 GPU처럼 이렇게 스펙의 상향을 추구해 오지 않았던 업체인데 네. 이렇게 스펙을 크게 상향시킨 배경은 뭘까? 예. 이게 시장을 궁금증을 좀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요. 거기 현상적으로 나왔던 게요. 현상적으로 나왔던 게 외부 판매죠. 고요. 일단 엔트로픽과의 그 계약이 화두가 됐습니다. 연간 TPU의 생산량이 구글이요. 지금 약 연간 180만 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네. 한 100만 개 정도를 외부 판매용으로 또는 외부 활용 용도로 이제 좀 계약이 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는 저희도 뭐 알 수 있는 대목은 네. 없는데 러프하게 한 반 정도는 엔트로픽에 직접 판매를 하고 반 정도는 이제 구글의 GCP라고 하는 이제 클라우드를 통해서 외부 고객들한테 활용케 하는 그런 모습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숫자일 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판매의 목적은 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장은 깜짝 놀랐죠. 엔비디아의 GPU를 구글의 TPU가 대체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엔비디아의 위상이 지금처럼 계속 진행될 수 있어라는 그런 걱정까지도 만들어졌었던 이제 현상이었었던 것 같아요. 센터장님께서 말 나온 김에 그거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TPU가 처음 이렇게 더 시장에 곽강을 받았을 때 말씀해주신 것처럼 GPU를 대체하면서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떨어지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많이 뒀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로는 이제 범용은 GPU 쪽에서 어차피 많이 쌓일 테고 특정 이제 ASIC 기반으로 해서 맞춤형 TPU, 고성능의 TPU가 또 쓰이는 것은 따로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한쪽의 점유율을 가져간다기보다 서로 다른 영역, 결국 Q가 커지는 거야. 이렇게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기도 했었는데 이 개념을 센터장님 또 측면에서의 분석으로 GPU와 TPU를 한번 비교를 해주시겠어요? 일단 계속 봐야 되겠죠. 예. 구글의 행보를 계속 봐야 될 거고요. 엔비디아의 또 대응하는 행보를 이제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내린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대체제로 보일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보완지 역할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죠. 예. 그러니까 범용성에 이제 주력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GPU와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는 에이징 라인업에서의 선두주자인 TPU로 네. 좀 구분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개가 같이 발전하면서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저희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최대 이론 연산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X축이 이제 시간이죠, 시계열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GB200,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지금 주력 엔비디아 제품으로 봤을 때 네. V7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정말 큰 차이가 있었던 그러네요. 거죠. TPU는 비교 대상으로 생각하면 이제 엔비디아가 좀 많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TPU V7이 나오니까 당연히 뭐 GB300 있죠. 그리고 내년에 루빈 나오죠. 네. 그럼 다시 또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현존하는 그런 제품 라인으로 봤을 때는 야,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어? 기울기 보면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 논란 이유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칩당 연산 속도가 한 10% 정도 열이까지 따라온 거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더 앞선 거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경쟁을 올렸던 게 가장 중요한 건 효율한 것 같아요. 효율성. 그러니까 지금 AI 버블론 나온 거 다들 아실 거고요. 지금 AI의 가장 중요한 앞으로의 숙제는 그냥 AI 투자, 반도체, AI 투자를 지속한다라는 그런 당위성. 그건 이제 저희 지겹잖아요. 네. 경쟁을 위한 AI 투자. 그래서 나오는 반도체 수요. 이거는 좀 지겹잖아요. 네. 이게 말씀드린 대로 엔비디아 혼자서 독주하는 구간에서의 현상은 좀 상당히 좀 불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래서 TCO라는 얘기가 요즘 되게 많이 나와요. 네.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이라고 총 소유 비용이라고 얘기하고요. AI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그런 이제 운영 비용이라고 좀 비슷하게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의 분석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요. 세미 애널리시스의 분석에 의하면 TCO, 이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비용이 칩당으로 비교했을 때 GPU 대비 이 아이언노드 아키텍처가 44% 감소된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유틸라이제이션 효율성까지 감안해서 총 소요 비용을 계산해 보면 추정컨대 반 이하로 감소할 거다. 네.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증설, 무조건적인 투자의 컨셉에서 엔비디아의 독주가 일어났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객은 좀 엔비디아 외의 제품의 현상을 좀 지켜보고 싶고 왜 학습보다 예. 이제는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고 추론의 영역에서는 각 고객마다 타겟하는 제품의 성질이 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예. 그 과정에서 TPU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효율적인 그런 비용 감축을 만들어내는구나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뭐 대체제처럼 보일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러니까 GPU와 TPU를 좀 이렇게 구분해서 본다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좀 표현해 본다면 한 단어로 표현은 범용성. 예. 학습을 위해서는 그리고 향후에 AI 발전을 위해서는 엔비디아 GPU가 없으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구글이 아무리 TPU를 잘 만들고 에이징 라인업이 잘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목적 자체가 최적화이기 때문에 범용성의 GPU를 다 대체해야 하는 건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 보면 엔비디아의 NV 링크는 72, 144 요 정도 레벨이면 72개의 GPU를 붙이던가 144개의 GPU를 붙이는 컨셉인데요. 이 아이오노 닥터는 9,216개의 TPU를 확장하는 것까지 최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시스템에서 확장성이 굉장히 큰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같이 동시 설계를 해서 시너지를 내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설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오픈 AI가 원하는 바 그리고 엔비디아의 원하는 바를 한꺼번에 시스템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같이 구현하겠다는 거고 이제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전력 비용 같은 것도 잘 매니지할 수 있게 이제 하는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이 이제 궁극적으로 가져야 완전 대체는 어려울 것 같고 일부에 대해서는 대체는 가능하겠지만 달리 얘기하면 엔비디아가 언제까지 마켓 시ェ어 90% 갖겠냐, 85% 갖겠냐, 80% 갖겠냐 조금씩 빠질 수는 있겠지만 이 에이징 라인업의 등장과 에이징 라인업의 성장, TPU의 성장은 또 엔비디아를 자극하고 엔비디아의 발전을 만들고 같이 동반 성장하는 보완제 역할까지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에는 생각해보면 이 칩 쪽에서 경쟁력만 확보를 할 수 있다면 소프트웨어적인 클라우드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고 또 안드로이드 기반의 기기들까지도 그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후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언제까지 하드웨어만 하고 있을 거야? 소프트웨어 확장은 어떻게 할래? 뭐 오픈 AI 얘기도 해주셨지만 엔비디아의 확장성은 좀 어디서 올까? 이것도 뭐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센터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그림 그려보고 계세요? 이 힌트는 이미 올해 연초에 CES에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이제 보여준 그런 젠슨항의 키노트가 있었죠. 올해 연초에 CES에서. 근데 피지컬 AI를 수익화 모델을 만들어낼 고객이 얘기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얘기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주식시장에서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뭐 엔비디아와 이제 이 현대차와의 그런 협력 이야기도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는 월드 모델 를 만들어서 플랫폼화 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궁극적으로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젠슨왕 행보를 보면 누구와도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는 듯한 모습이잖아요. 이 하드웨어에 국한된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갈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많은 확장을 앞으로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도 웃기긴 한데 엔비디아 진영에서는 구글 외에는 지금은 딱히 막 두각을 나타내는 데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수익 쪽으로 조금은 아쉬운 행보가 있죠. 뭐 메타나 가장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빅테크라고 한다면 이제 메타 가장 먼저 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뭐 아마존도 있고 뭐 등등 있겠지만 여기 수익화보다는 조금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예. 시장을 아직 놀래켜주진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에이직 쪽에선 브로드컴과 마벨이 이제 같이 이런 고객들과 협력을 해서 계속 또 전진해 나갈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TPU만 놓고 봤을 때 뭐 엔비디아 대 구글처럼 보이겠지만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계속 엔비디아 대 비엔비디아의 그런 경쟁 구도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그럼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는 대체제 역할로 좀 보일 수도 있겠지만 길게 보면 보완제의 성격으로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저는 갖고 있고. 그러면 어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도 사실 궁금한데 지금의 이야기들이 연속성 있게 계속 뭐 나올 거란 말이죠. 뭐 특별한 다른 기업이 어마어마한 칩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그러면 이런 AI 버블론 속에서도 결국 펀더멘탈까지 이겨가면서 이런 버블이 계속 버블이 커지면서 반도체 AI와 관련된 주가 상승은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시는 쪽이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그러니까 이 AI의 이 관련된 그 혁명 구간 이거 사실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 AI 혁명은요 아무리 고민해도 버블론을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 그렇죠. 생각엔. 맞죠. 왜냐 두 가지인데요. 내년에도 이건 풀지 못해요. 내후년에도 풀지 못합니다. 제 생각엔. 네. 왜? 작년에 있었던 논리가 똑같이 이번에 등장한 거고요. 내년에 또 등장할 거고요. 네. 내후년에 또 등장할 겁니다. 왜? 첫 번째, 선투자 후수익이거든요. 네. 선투자가 반도체 수요로 나타나거든요. AI의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먼저 한다. 예. 경쟁적으로. 예. 그리고 나중에 돈을 벌어들인다. 근데 지금 투자하는 금액은 바로 보이죠. 지금 보이는데 5년 뒤, 10년 뒤, 15년 뒤에 얼마나 어떻게 벌 수 있을지를 우리가 계량화해서 정량화시켜서 적정해요,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지금 그게 투자자들이 불안한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그랬고요. 예. 올해도 그랬고 올라가고 나서 또 건드릴 거고요. 올라가고 나서 또 건드릴 겁니다. 네. 두 번째, AI의 혁명은요. 과거에 우리가 봤었던 인터넷 혁명이나 모바일 혁명과 다르게 1등 업체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인터넷 혁명은 초기 구간에 1등이 어느 정도 명쾌하게 보였어요. 네. 수익화를 낼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그리고 2010년대로 넘어가서 모바일 혁명으로 가면요. 구글, 애플. 이들이 벌어들이는 돈. 그리고 이들이 봄 코스트로 비용으로 계산해서 수요를 만들어낼 그량. 네. 바로 그냥 직접적으로 시간적으로 매칭이 되고 큰 시차가 벌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예. 근데 이번에는 선투자 후수익에서 1등 업체가 누굴까요?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오픈 AI일 수도 있고요. 네. 구글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엔 이겁니다라고 확언해서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누구는 또 퇴출되지 않을까요? 예. 누구는 또 망할 수 있을 거고. 그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네. 빅테크들이 투자를 못 멈추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럼 달리 얘기하면 일부 과잉 투자는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군가는 불필요한 그러겠죠. 투자를 지금 살아있으니까 할 수 네. 있는 거고. 그러나 이게 죽지 않기 위해서 미국은 엄청난 노력을 하겠죠. 지금 뭐 이번 주에 있을 오라클의 실적 발표 시장의 관심이 쏠릴 텐데 어떤 AI 버블론의 중심에 있었던 최근의 기업이죠. 근데 이 크레딧 스프레드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오라클이 지금 죽을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되어 있는 오라클을 가만히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하튼 네. 돌아서 생각하면 지금은 아니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은 나중에 있을 투자에 대해서 걱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AI에 대한 버블론은 이 AI 주식 랠리에서 계속 우리가 안고 가야 돼요. 네. 내년에도 내후년도에도 예. 언젠가는 터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아까 잠깐 네.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워렌 버핏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거일 수도 있다.
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예. 어디선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AI 버블론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은 버블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러면 어떤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면서 이 버블이 언제까지 안 꺼지고 안 터질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가격 자체가 저는 그냥 이렇게 위로 솟는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야 이게 계속 갈 것 같은 막 이런 뭐 느낌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공급 사이드에서는 누가 봐오더라도 공급 우위 시장인 상황이니까 올해 흐름 어떻게 보셨고 내년 흐름까지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이것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AI의 랠리 구간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갑자기 여름 이후 부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했고요. 예. 이런 급등은 우리 진짜 본 적도 없어요. 진짜 뭐 저도 애널리스트 오래 했지만 찾아볼 수도 없어요. 예. 그리고 현물가가 어마무시한 랠리를 보여줬는데 고정가가 그냥 그대로 계속 따라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증권사에서는 자료 내놓는다고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너무 치솟아서 쏟아버렸죠. 앞에 그래프들이 다 네, 평탄해질 정도로 예,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라고 한다면 어떤 수요가 좋았을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GPU가 좋았어요. 그래서 HBM의 수요가 좋았어요. 그럼 HBM의 수요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HBM의 수익성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한테 좋았어요. 네. 그리고 HBM이 칩 사이즈가 컨벤셔널 디램보다 크니, 칩 사이즈가 훨씬 크니, 2배 이상 크니 컨벤셔널 디램의 공급을 제약시켰어요. 두 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컨벤셔널 디램의 수급도 개선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수요가 HBM과 HBM 외의 컨벤셔널 디램의 가격을 같이 올려준 거죠. 네. 이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스토리 라인이에요. 예. 근데 뭔가 달라졌던 거죠. 달라진 거죠. 뭐가 있었냐라고 하면 지금은 HBM 가격의 상승은 지금은 없는 상태고요. 컨벤셔널 디램 가격이 급등합니다. 네. 왜 그랬냐? 뭐가 좋아? 수요가 좋다라는 거잖아요. 뭐가 좋냐? 그럼 스마트폰이 잘 팔리냐? 딱히. 아니잖아요. PC가 잘 팔리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딱히죠. 그러니까 그 메모리 반도체 3대 수요는 네. 스마트폰, PC, 서버죠. 예. 그래서 PC가 제일 인터넷 혁명 구간을 주도했고요. PC 네. 혁명 구간을. 그 다음에 모바일이 주력 시장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서버 시장이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일반 서버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저희가 갖고 온 자료인데요. 스케일업, 스케일아웃이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초반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예. 그러니까 AI의 확장을 위해서 스케일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스케일업은 지금까지 있었던 현상을 그냥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서버에 대한 AI 단일 서버에 대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러니까 GPU를 좋게 만드는 거죠. 예. GPU를 좋게 만들고 GPU의 옆에 붙는 메모리 HBM을 용량을 늘려주고 IO 숫자를 늘려서 그 하이 밴드위스로 만들어주는 뭐 네. 그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엔비디아 실적만 봤던 거고. 그래서 엔비디아에 누가 들어가요? 하이닉스 들어가고 삼성전자 들어가요? 요 얘기만 했었던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일반 서버 수요가 왜 등장하고 좋아지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저희는 초기 구간이기 때문에 해석하기는 상당히 난해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이 해석이 맞다고 한다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네. 라는 그런 이제 논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일반 서버 수요가 좋은 거에 대해서 교체 수요라고도 얘기하시기도 해요. 근데 만약에 이 일반 서버 수요 증가가 교체 수요에 의한 거면 교체 주기가 와서 교체가 되는 거라고 한다면 네. 이거 좋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왔다가 가는 거잖아요. 네. 양은 정해져 있고. 네, 정해져 있고 올해 내년 좋고 그냥 끝. 그럼 이제 실적 좋을 때 옛날처럼 팔아야죠. 네. 주식 팔고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 스케일 아웃에 대한 개념이
이제 본격화되는 초입이지 않을까 네. 생각하는 거고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글 얘기는 말씀드렸지만 TCO 효율화 AI는 이제부터 적극적인 투자에서 효율적인 투자로 넘어가고 있다. 예. 그게 고객한테 유리하고 예. 밸류체인에 유리하고 그래서 AI의 지속성이 유리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랬을 때 이제 스케일 아웃은 이제 서버 단위에서의 확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작정 이 AI 특화된 서버를 업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 네. 이 일반 서버들을 붙여주면서 서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모습의 확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제 스케일업과 스케일아웃에 대한 이 표를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거고 말씀드린 대로 개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단일 서버에서의 어떤 확장이고 이거 엔비디아의 GPU를 많이 꼽으면 되는 거. 돈 많이 써서 많이 꼽으면 됩니다. 초기에서는 이게 단순하니까 훨씬 쉽겠죠. 그러나 확장성이 약합니다. 왜? 오른쪽 그래프 보다시피 스케일업은 기하급수적인 코스트의 증가, 아까 말씀 TCO의 상승을 만들 수밖에 없고 이 구조가 유지되면 AI는 갈 수 있을까? 단절되지 않을까? 예. 고객들은 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밑에 그래프처럼 스케일 아웃으로 진행이 되어야 건강하게 필수적으로 건강한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 일반 서버에서의 수요 확장이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예상치 못한 수요 폭증으로 이어지고 준비되지 않은 공급 상황에서 가격의 급등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서 스마트폰 업체들, PC 업체들 울며 겨자 먹기로 가격을 인상시키면서도 내년에 그래도 사업은 영위해야 되니 먼저 선제적으로 구매할 생각을 하는 모습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의 판이나 구조가 한층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부분도 이게 뭐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거겠습니다만은 공급 업체들의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전략도 가격을 오르게 하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게 한다라고 느끼는 점이 옛날에는 이렇게 붐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들렸던 게 막 증설 이런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약간 뭐랄까 선계약 후 생산처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설사 증설이나 투자 얘기가 나오더라도 물량이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확보됐구나 그런 안심들을 좀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증설을 결정을 내리더라도요. 네. 지금 결정을 내리더라도 지금 뭐 삼성전자가 이제 뭐 그 P4라고 하는 평택 4라인 네. 증설을 증설을 하더라도 내년 상반기까지 생산이 안 된다는 거죠. 하반기에서야 생산이 되고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이제 MC4X를 올해 4분기부터 공격적으로 증설한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 이제 공급으로 증가할 수가 없는 상황인 네. 거죠. 예. 그리고 그게 증설이 마무리가 됐어요. 하반기 된다 치죠. 네. 그래도 내년도 하반기가 되면 루빈이 나옵니다. 루빈의 수요가 대기하고 있고요. 그러겠네요. 거기에 아까 구글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네. 구글이 진짜 엔비디아가 경쟁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행동은 제가 봤을 땐 TSMC 코어스케파 확장 주문을 해야 되고요. 네. 메모리 업체들한테 야 우리 물량 좀 만들어줘 계약하자 해야 됩니다. 예. 즉 엔비디아와 TPU 그 구글의 이제 이 경쟁은 대체제로서의 단기적인 모습은 TSMC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비메모리 메모리 제조업체들한테 대형 호재가 신규로 발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죠. 예. 고객들이 숫자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개념은 이 우리 제조업체들한테 더 큰 힘을 선제적인 구매 효과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됐을 때 공급으로 다시 돌아오면 내년 하반기에 이제 뭐 그렇게 뭔가 증설한다 하더라도 수요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루빈 CPX 그리고 내년도에 나올 루빈 제품의 루빈 CPX라고 여기엔 GDDR7이 담겨요. 128GB의 GDDR7이 담기는데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HBM4를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주변 보조 메모리로 루빈에
소캠이라고 하는 네. 새로운 신제품이 당깁니다. 예. 근데 특히 이 소캠은요, 이 내년, 내후년에 있을 그 수요의 총량을 계산하기 시작을 했는데, 보수적으로 보면 내년도에 한 3, 4%, 많이 보면 뭐 한 4, 5% 정도. 내후년도로 가면요, 뭐 많이 보면, 적게 보면 7, 8%, 많이 보면 10% 이상의 수요가 신규 생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반도체 애널리스트를 할 때, 메모리 반도체 애널 수급 분석을 할 때 1에서 2%포인트의 수급을 틀려서 나오는 게 예기치 못한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였는데, 아, 그래요. 이런 수요가 엄청나게 지금 대기하고 있다는 건 일단 단기적으로 공급을 엄청 증설한다 하더라도 아마 내후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여팡은 쉽게 깨지기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저희는 분석하고 해석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2018년도에 너무 크게 되었잖아요. 네. 저도 애널리스트로서 가장 크게 틀렸을 때입니다. 정말 크게 틀렸는데 그때 예측하지 못했던 건 이 공격적인 증설의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있을 매크로 위험, 네. 경기의 충격, 트럼프의 행정부의 1차 행정부에 의한 미중 분쟁이 경기를 다운사이드로 만들 그런 위험들을 18, 19년도에 대해서 예측하지 못했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봤을 때 그때는 여하튼 가장 중요했던 건 먼저 증설을 했어요. 자기 계산하에. 내가 맞아. 그러니까 사이클이라는 건 왜 발생하냐? 틀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상승 사이클도 틀려서 나오는 거고 예. 다운 사이클도 틀려서 나오는 거죠. 예측을 잘못한 거, 수요에 대한 예측을. 근데 공급을 먼저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밑으로 틀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뇌리에 증설 나오면 이제 다운 사이클의 시작이야 이렇게 받아들여 버린 경험을 했던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증설을 보수적으로 한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나올 가능성이 네. 훨씬 커지는 예.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번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되게 재미있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상 최초로 과거와는 다르게 네. 선수주 후증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선수주 수주한 분량에 대해서만 증설하는 네.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사이클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아닌가 메모리 반도체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공급은 계속 좀 빡빡해지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가격도 그러니까 사실 메모리 가격 이렇게 치솟았다 하더라도 이 가격의 상승 추세는 최소한 내후년까지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유추해도 되는 겁니까? 공급이 증가하는 그 시점이 네. 내년도 하반기에서 다 HBM으로 소화가 되게 되면요. 컨벤셔널 D램 낸드에 대한 공급 증가분이 거의 내년까지는 없는 거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서 지금 공급 부족인데 증가할 공급이 없다라는 건 내년도에 가격의 상승은 지속될 거되 얼마큼 상승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건 이제 나오면서 나타날 현상일 거고 아마 용의 클러스터가 27년 언젠가 아마 중반 언젠가 이렇게 생산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는데요. 그 구간에서 있을 매크로의 현상과 일반 서버의 수요 증가가 이 아까 말씀드린 스케일 아웃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체크를 더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27년까지도 이 여팡이 쉽게 좀 다운사이클로 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논리가 틀리려면 생각지 못한, 예기치 못한 매크로의 충격이 있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좁혀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제가 뭐 어두에 붙이는 거지만 SK하이닉스 걱정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주가가 원래 올랐던 것도 솔직히 뭐 AI 관련된 것보다는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의 기대감들이나 메모리 가격의 상승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건데 언젠가는 삼성전자도 AI가 지금보다는 좀 더 진하게 묻어야 추가적인 주가 상승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삼성전자 HBM4에 대한 가능성이나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 따른 주가 추가 상승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HBM이라는 제품 자체를 장기 공급의 형태로 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수주라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까지 HBM 시장이 대부분 다 엔비디아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선정해주는 그 업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여름까지 그렇게 이렇게 좀 집착을 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짚었던 게 이제 GPU와 비엔비디아 진영에서의 에이징 라인업 확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네. 여기에 용량도 계속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면 일단 이 3사가 대부분 다 장기 공급의 형태를 이제 에이징 라인업을 통해서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일단 그 엔비디아의 그 내년도를 향한 루빈에 탑재될 그 HBM4의 이 메모리 3사가 디램 3사가 어떻게 배정받는지를 저희는 아직은 파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어떻게 배정될지도 봐야 되겠지만 뭐 언론에서 힌트는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삼성전자가 원시공정의 엔지니어 분들에게 좀 이렇게 좀 포상을 했다라는. 그러니까 원시공정을 통해서 HBM4를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데 네. 원시공정이 잘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네. 저도 그 포상 기사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되게 고생을 했는데 아, 앞으로 좋은 결과가 삼성전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이닉스가 선두를 HBM에서 치고 가고 예. 삼성전자보다는 좀 마이크론이 2위를 성성하는 느낌이었던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는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먼저 주도권을 갖고 가고 마이크론 여기 좀 뒤에 오히려 마이크론이 가능성을- 좀 잡음들이 있더라고요. 콜테스트 관련해서 이런저런 루머도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 기대고요 일단. 그런 게 네네네. 이제 한국 반도체한테 그렇죠. 좋을 거다라는 기대를 말씀드렸고요. 마이크론이 잘할지 못할지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고 기대하는 네네. 거고 이건 이제 그러네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부터는 이제 라인업이 확장되고 있으니까 엔비디아의 HBM에 잘 들어가냐 마냐만 이렇게 좀 집착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삼성전자의 기회가 좀 그 포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되고 있지 않을까. 확인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 콜테스트 통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의 수요를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되면 좋지만 설사 여기서 약간 더디더라도 받을 수 있는 물량들은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향 HBM만 장기 고급 형태의 하나의 스페셜티 DRAM으로 그렇죠. 봐봤었다고 네. 한다면 이게 되게 많이 확장돼요. 음. 에이직 쪽에서의 HBM으로 확장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루빈에 들어가는 GDDR7도 사실 똑같은 공급계획 형태로 가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소캠도 계속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누가 혼자 많이 하더라도 나머지의 높은 가격에서 체결하는 그런 것들을 제품들을 다른 업체들이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산업 전반적으로 건강해지고 메모리 반도체한테 힘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아픈 손가락으로 해야 될지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좀 전망이 어떻게 나온지 일단 바닥은 찍었다는 건 올해 확인한 것 같은데 네. 회복 속도가 좀 빨라질 것이냐 아니면 결국 여기서 살아나야 할 실적에 대한 탄력도 더 받아가는 건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도 그냥 업계에서 나오는 좀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예. 이 전공정에서의 그 성과가 네.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라는 걸 좀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엑시노스도 그렇고 엑시노 준비도 그렇고 뭐 테슬라 준비도 그렇고 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의 트랜지스터가 이제 뭐 좀 만들어지고 있다. 수율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또 파악하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주직적으로 퍼포먼스를 파운드리로 키우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빅테크, AI 빅테크들한테 수주를 받는 게 필요하지 않아요. 테슬라 조금 아쉽지 않아요? 그렇죠. 테슬라가 AI를 끌어갈 그런 자율주행과 로봇에서의 업체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AI 캐펙스를 또는 반도체 수요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는 비교해서는 조금 좀 후순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엔비디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뭐 그래서 구글, 뭐 아마존, 메타 등등의 이런 대기업들과의 좀 수주권을 좀 만들어내게 된다면 상당히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전공정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후공정 시대로 넘어갔잖아요. 예. TSMC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어 있는 코어스케파
예. 이거 TSMC가 캐파가를 얼마를 갖고 있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맨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TSMC 외에는 만들지 못할 거라고 하는 어떤 시장에서의 심리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런 좀 제품을 후공정에서 어둠색 시중 통해서 잘 만들어내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 빅테크 업체들만 보더라도 ASIC 기반으로 자체 칩을 설계하려는 니즈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따른 수혜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실적 측면도 좀 여쭤볼게요. 제가 SK증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미처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지금 뭐 국내외 할 것 없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합치면 영업이익 내년에 200조 막 이렇게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센터장님께서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이 컨센이 너무 가파르게 오른 느낌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만큼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올랐으니까 뭐 이해는 합니다. 내년에 대한 실적 전망치는 SK증권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높은 숫자보다는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경험상 네. 상승 사이클이 유지되는 저희의 논리가 맞다면요. 경험상 실제 나오는 실적은 네. 상승 사이클에서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옵니다. 아, 그게 상승 사이클이고요. 예. 하락 사이클은 그 누가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오는 게 하락 사이클.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랬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4분기의 가격 급등도 놀랐듯이 1분기에서의 가격 급등도 지금 컨센서스로 형성이 온전히 다 안 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에서부터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분석까지도 해주셨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 시간이 허락된 김에 반도체 관련해서 중소형주 전략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왜냐면 11월 중순 지나면서 역시 대형주가 약간 좀 힘들어할 때 이젠 소부장 보자라는 얘기들도 참 많이 했었거든요.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12월 1일까지 봤을 때 코스닥장처럼 이러시다가 다시 이제 대형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긴 합니다만 내년까지도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중소형주 투자 전략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결론을 어떤 게 좋아요를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예.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소형주를 보실 네네, 때 좋습니다. 과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중소형주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올해 안 그랬잖아요. 그냥 오르긴 했지만 이것도 K자였죠 거의 사실상. 오르긴 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른 거에 비해서는 중소형주에 투자하신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요. 네. 에비타 대비 캐펙스의 비중입니다. 아,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번 현금 흐름 네. 에비타죠. 에비타 그리고 투자 캐펙스 예. 이 투자한 그 총량이 이제 장비 업체, 소재 업체들한테 흘러가는 돈일 거잖아요. 네, 네. 하이닉스 기준으로 번 금액 대비 투자한 거. 예, 그러면 에비타 대비 캐펙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중소형주 소재 부품 장비한테 좋은 거겠죠. 네. 예. 근데 에비타 대비 캐펙스의 비중이 하이닉스의 과거 역사를 보시면요. 예. 40에서 120% 사이를 사이클마다 왔다 갔다 해요. 아, 근데 하이닉스의 체력이 이번에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네. 내년도에 영업이익 기준으로 80조가 나온다. 네. 예를 들어 예. 75조, 80조. 내년도 에비타 100조입니다. 내년도에 하이닉스 진짜 많이 투자하면 얼마일까요? 하이닉스 중후반 40조 할 수 있을까요? 네, 진짜 절대적인 규모는 엄청나게 캐펙스로 늘어나는 거죠. 네. 그래서 에비타 대비 캐펙스의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져요. TSMC처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의 리레이팅 논리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예. 예,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과거처럼 PBR로 줘, PR로 줘야지 이렇게 딱딱 돈 벌면서 쌓아가는데 주주환원도 할 수 있고 뭐 등등 뭐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가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어떤 현금 창출 능력 대비 투자 소부장한테 가는 돈이 줄어들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는 그 주가 속도를 중소형주가 못 따라간 그런 좀 감이 이제 어느 정도 있어요. 네. 근데 이건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린 거고 이제부터를 좀 고민해 보면 근데 올해 대비 내년의 실적 증가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갈 기업이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글로벌리 찾기에도 진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26년 대비 27년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 증가율이 둔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요?
올해부터 대비 내년도 너무 크니까. 네. 그럼 26년 대비 27년 조금 둔화될 그러겠죠. 수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반대로 캐펙스는 네. 투자는 그러니까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투자하는 양은 25 대비 26년과 26 대비 27년을 비교하면 어떨까? 용익 클러스터가 완성이 되고 네. 삼성전자 P5가 완성이 되는 네. 27, 28년도를 보면 좀 중소형주의 어떤 YY 모멘텀으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포인트는 대형주는 이제부터는 리레이팅의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중소형주는 이제 소부장은 26 대비 27년도의 실적 증가율의 어떤 매력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걱정거리 하나만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에비타가 높아지는 부분에서 당연히 이제 낙수 효과가 일어나니까 중소형주에 대한 그 기대감들이나 수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26년 대비 27년 영업 이익률에 대한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너무 파이도 크니까 커지고 내년도가. 그러니까 네. 유지가 될 수 없는 건데 생각해 보면 엔비디아 영업이익률이 66%, 7%, 막 70% 가까이 하다가 한 65%로 떨어지니까 피크아웃이다 해가지고 주가가 꽤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그러면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는 파이는 계속 커지고 있는 건 맞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는 시클리컬한 성질로 규정이 되어 있던 주식군이었고요. 네. 말씀드린 아까 오늘 내내 말씀드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시클릭을 탈피할 거다라는 예. 이야기로 가니까 예. 멀티플의 확장 또는 PBR로 받았던 밸류에이션이 PER로 변경되는 그런 스토리라인을 저희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렇게 될 경우 밸류에이션 확장의 기회가 글로벌 반도체 주식군에서 한국 반도체인 또는 메모리 반도체 제조업체가 가장 세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아이디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소형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쇼티지가 가장 심한 그런 기판들은 네. 저희가 좀 계속 머스트헤브로 보거나 아니면 좋은 주식군으로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부장도 저희는 좀 같이 어차피 캐펙스는 증가한다, 주가는 올라갈 거다라는 컨셉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 반도체에 대한 내년도 투자 조언을 듣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AI 뭐 버블론 이야기도 많고 근데 AI에 대한 2, 3년치 그림은 지금 그려지고 있고 뭐 공급 사이드에서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건데 가끔 AI에 대해서 이렇게 막 주가가 막 화랑을 기록하고 업사이클을 기록할 때 약간 느껴지는 괴리감이 매크로 사이클이랑은 좀 점점 차이가 더 벌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거든요. 글로벌 경제 자체는 이 정도까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향후 2, 3년, 4년 후에도 AI 스토리는 매크로가 어떻든지 간에 그 사이클이나 그 스토리를 AI가 이겨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메모리 반도체는 역사적으로 네. 경기를 이긴 적이 없어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면 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하락 사이클이었고요.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상승 사이클이었어요. 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을 위아래 맞춰보려고 한들 네. 그냥 결국 경기 좋았으면 많이 오른 주식, 경기 빠지면 경기 안 좋아지면 빠지는 주식이었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가 경기에서 민감한 이유는 B2C 수요인 소비자가 예. 이제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런 PC 스마트폰에 연결이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기업들의 투자 활동에 연결이 되어 있는 서버, 즉 개인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는 결국 경기를 탈 수밖에 없으니 그렇죠. PC 스마트폰 서버는 경기를 탈 수밖에 없다. 예. 이 수요가 좋을 때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었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달리 표현하면요, 결국 기억해 보시는 메모리 반도체 상승 사이클 찾아보시면 금리 인상기예요. 경기가 좋으니 금리가 따라서 후행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네. 네. 지금 2023, 24, 25 아니잖아요. 네. 경기가 좋다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 어떻게 보면은 2, 3년 주기의 경기 사이클을 이겨내는 몇 년짜리일까요? 20년, 30년, 뭐 40년짜리 어떤 파괴적인 혁신에 의한 혁명 구간이 이제 이 AI의 어떤 그 반도체 수요를 만들어내고 있는 구간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주식적으로 또 생각을 해보시면 초단기에는 요즘에 반도체하고 바이오 또는 뭐 로봇 이런 주식군들이 좀 초단기 뭐 하루 이틀 뭐 1, 2주간에는 수급을 서로 예. 치고받죠. 네네. 근데 길게 보면 올해 내내 올라요. 그러니까 기억해 보시면 반도체가 바이오랑 같이 간 장을 기억하시나요? 최근에는 없었던 네, 것 같은데요. 없었을 예. 거예요. 못 찾으실 거예요. 왜냐 금리가 하락하는 그런 유동성 구간에서 성장주인 바이오가 좋은 거고 예. 메모리 반도체는 금리 인상기에 좋은 인상기에 거죠. 좋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유동성 랠리에서 나오는 이제 AI가 버블론을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면, 안고 갈 수밖에 없다면 AI 버블론의 해소 방법은 유동성인 거고 유동성을 통해서 AI는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고 그런 비슷한 환경들이 이제 이런 섹터별로 과거와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기 사이클과 동행했던 AI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반도체가 이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 거예요라고 하는 어떤 전망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아하. 지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찝찝한 게 그거거든요. 결국 매크로를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왜냐하면 AI에 대한 청사진이 막 2년 3년치가 다 나와버리니까 경기가 부러지지 않는 전제 하에 AI를 계속 얘기를 해야 되나라는 좀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현답을 해주셨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2026년 이제 반도체 투자, 물론 뭐 25년 땡 끝난다고 포트폴리오가 다시 리셋되고 시작되는 건 아닙니다만 26년에는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전망이죠. 주가에 대한 단기 예측, 뭐 상하반기를 나눠서 예측, 뭐 사실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렸지만 AI는 일단 버블론을 안고 갈 수밖에 없고, 유동성과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명제를 저희가 깔고 가면요. 예. 유동성이 다시 불어 들어오는 그런 구간으로 가면 AI는 금세 다시 언제 조정을 받았냐는 듯 다시 주도주가 될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뭐 올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 구간이겠죠. 네. 오라클 실적 발표, 버블론의 주범이고.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에이징 라인업, 지금 건강한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어떤 주역인 네. 프로토컴의 실적 발표가 연속으로 이번 주에 있고요. FOMC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을 거친 이후에서의 다음 주 이후의 어떤 주가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유동성의 흐름이 다시 또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잡히기 시작했고, 내년도에 모레스 페드 의장이 바뀌는 어떤 큰 그림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된다면 주가는, 반도체 주가는 이 단기적인 조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좀 뿜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내년 중반 언젠가부터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랠리를 이루고 나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버블론이 또 나올 거예요. 네. 예. 실제로 그 유동성이 작동하고 있는지, AI 랠리를 기반으로 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외부 환경들로 같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시장은 고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조금 뭐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좀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하반기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의 어떤 주식시장의 상승을 조금 높은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마련한 주요 증권사 센터장님들과 함께하는 주요 섹터 전망에 대해서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또 2026년을 준비하면서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전략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또 내용 정리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센터장님과는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최도연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